결국 대한민국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대간장 좀 조릴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반 특별한 것도 없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이 신경 쓸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워가 KF21 보람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인리 정치권이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데 비해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대로 프라보워 당선인은 군장성 출신이었으니 둘의 정치적 대립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이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꺼림칙할 만한데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프라보워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또 KF21 사업 예지를 두고 인리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마 기술 유출 이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리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확실히 이 주장만 들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KF21 보람의 사업 예지의 열쇠는 오직 대한민국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띄운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승부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호재가 된 건 이번에도 폴란드였습니다. 역시 어려울 때마다 한 권씩 해주는 것 같은데요.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한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요금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 보람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리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리를 손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도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인리에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리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해야 1조 7,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양산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국방비의 수백조 원을 때려박을 수 있는 나라라면 국내 소요금만으로 이를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최대 120대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머지 180대를 오직 수출 물량으로만 발생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T-50FA 요심만 봐도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지만 정작 2005년 양산을 시작한 이래 첫 수출은 무려 6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게 최초였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었던 탓에 방사청은 인리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의 맹주인 인리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첫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게다가 시장 개척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리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으니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서도 인리를 손절할 수 없었는데요. 인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쉬운 건 대한민국인이 제멋대로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불이 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후발주자로서 바잉파워가 부족한 탓에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뭘 믿고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전투기를 구입하겠는가는 걱정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KF-21 보람의 실기체가 공개되기 직전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런데 막상 KF-21 보람회가 초도 비행까지 성공하고 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KF-21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전겁으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해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시제기 단계인 벌써부터 KF-21 블록3 스텔스 형상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보거든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이외에도 아이리스트, 밉티어,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남 국산 봉대공 미사일부터 KPD-350 촬영 같은 봉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군 국산 봉대함 유도탄투까지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롤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동맹국, 즉 유럽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면 추가적인 무장통합 과정 없이도 이미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 보람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2022년 한폴 방산계약 초창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블록2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 PGG는 폴란드 내 무려 31개의 크고 작은 방위산업체가 연합한 거대 방산그룹입니다. PGG가 폴란드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실상 PGG를 거치지 않고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불가능한데요. 이런 PGG에서 먼저 공동개발을 제안했다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승낙만을 기다린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검토쯤으로 폴란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니가 사업 참여 의지를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이후 인니는 분담금 미납액이 천정고지로 쌓여가는데도 라팔, 미라주 2005, F-15EX, UH-60 블랙호크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니 기술진이 타이 연구시설에서 KF-21 관련 기술을 자그마치 6,600번이나 빼돌리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결국 대한민국도 인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폴란드 제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가 KF-21 도입을 검토한다면 폴란드 방산기업을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봉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의 부회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KF-21 개발에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폴란드의 참여를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KF-21에서 인도네시아 붙기를 떼려고 마음먹은 셈입니다. 드디어 방사청이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더욱이 최근 폴란드는 혼란했던 정치 상황이 차츰 진정되면서 대한민국과의 무기체계 거래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거정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당연히 대한민국과의 무기체계 거래 역시 기존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히려 현재 폴란드와의 2차행 계약이 확보 상태인 건 대한민국의 수출입 은행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인 탓이 큰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졸지에 인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KF-21 기술을 거저먹기 위해 대한민국과 되지도 않는 기싸움을 벌이며 온갖 허세를 부리다 제살만 파먹은 꼴인데요. 분담금은 미납하면서 온갖 곳을 찔러본 탓에 외교관계에서 인니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프랑스와 미국조차 인니와의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대금 납부 계획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인니는 외산무기 체계 도입과 공동개발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오랜 군사 파트너였던 대한민국과 척진다면 KF-21을 영영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니는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려 했던 중고 미라즈 2005 12대를 대여 취소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금액만 7억 9,200만 달러로 하나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예산이 직접적으로 KF-21 분담금 납부에 사용된다고 예측하는 건 아직 섣부르지만 미라즈 2005 도입이 브라보 수비안토 당선인이 추진하던 핵심 사업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심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대선 결과를 프라보워 수비안토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조코위도도의 삼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정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되었지만 실상은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조코위도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라보워는 가장 격렬했던 1월 유세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을 물려받겠다며 봉헌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리정계 최대 쟁점인 수도 이전부터 니켈 등 원광 수출 금지, 북방정책 등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요. 심지어 조코위도도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일부 극단적인 전문가들은 프라보워의 대통령 집권 5년이 기브란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수습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프라보워 당선인이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10월경이면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유지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쯤이면 KF-21 보라매의 양산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인리 국기를 떼어내고 위아래를 뒤집어 폴란드 국기를 굳힐 것인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도 인리를 안고 폴란드와 한 배를 탈지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방향키를 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사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리의 공식적 수교는 1973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지만 경제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1970,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삼성과 대우 등 대한민국 꼴찌의 기업들이 인리에 진출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측면에서 친한적 기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리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해군함정, 항공기 등을 도입하면서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일례로 굵직한 사례들만 살펴봐도 인리는 대한민국에서 헤이티어 농비 B형 17대를 도입해 지금까지 기본을 연기로 운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리는 최초로 TOC-22 22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해군 쪽에서는 대한민국 대우조선해양과 인리 PTPAL의 합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중배 수장 기준 1580톤 규모로 대량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리는 주요 수출 품목에 군수장비가 포함될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개발 사업에 인리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KF-21 보라매지만 정작 개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반발이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정도뿐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KF-21 소유를 최초로 결정한 게 2002년임을 고려하면 초음속 전투기는 강대국들이나 만들 수 있는 결천지목이었는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KF-21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6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때늦은 국산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막상 지금에 와서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KF-21 CJ 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순간까지도 해당 주장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KF-21 개발진들이 울며개장업기로 선택한 게 바로 인니와의 공동개발인데요. 인니가 개발 비용 20%, 하나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KF-21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기술력도 충분했습니다. 오직 위험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인니에게 공동개발을 제안한 건데요. 실제로 인니는 개발금의 극히 일부분을 부담할 뿐 기술적인 기여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50대 양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지어야 할 의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건 결국 KF-21 개발 과정에서 내린 최악의 선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뭘 잘못 집어먹었는지 인니는 마치 자신들이 KF-21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국 여론을 선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KF-21 양산형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날강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억지 떼쓰기입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인니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KF-21 CJ 6호기의 초도 비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분담금을 미납 중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8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마저도 2021년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천억 원의 금액을 제외해준 금액입니다. 2021년 인니는 정상회담에서 KF-21 CJ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동년 8월에는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남은 분담금의 30%를 석유, 천연가스, 봉호 등의 현물 70%를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며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인니가 빠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한두 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니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해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인니와 맺어왔던 또 장기적으로 인니와 형성해갈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의 대가는 배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8천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던 인니는 지난 2021년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본체어 부품, 부자재, 시뮬레이션을 연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 이 계약은 추정 규모만 무려 81억 달러, 하나 약 10조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돈 8천억 원이 없다며 온갖 추접한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 KF-21보다 한참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라팔을 구매하는데 분담금의 무려 12.7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셈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초 현지 매체가 보도한 국방부의 성명에 의하면 인니는 라팔을 위한 기종훈련의 목적으로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7억 9,300만 달러, 하나 약 1조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인니 공군은 이미 재무구를 통해 예산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라팔의 개발사인 프랑스 다소가 만든 미라주 2000은 자주 F-16과 비견될 만큼 준수한 전투기지만 1980년대 실전 배치를 시작해 총 수출 물량이 286대에 불과한 구식 전투기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프랑스를 비롯해 인도, UAE, 대만, 그리스, 이집트, 페루 등에서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품난과 절망적인 유지비 때문에 폐역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보물딱지를 1조 원이나 주고 도입한다는 건 도무지 정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출마를 예고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에 필요한 비자금을 비축할 속셈으로 라팔, 미라준을 개발한 프랑스 다소와 뒷거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인니 내부에서 KF-21 사업에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인데요. 그러나 이는 결국 제 살파먹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땡깡을 부릴수록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분담금이 감면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KF-21 핵심 기술 한두 개쯤은 거저먹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을 오래 끌수록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일찍이 민간방위 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는 정부가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부터 개량, 생산 등 모든 분야를 통솔하는 방산강국입니다. 군사관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연합 내 유일하게 방산물자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꼽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랑스가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악명이 높은 건 특유의 더티플레이 때문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전투기 하나 만들어보자면서 영국, 독일 등을 끌어들여 유럽 컨소시엄을 구성해놓고 정작 각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만 쏙 빼먹고 내뺀 게 다름 아닌 프랑스인데요. 그렇게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한 전투기가 개발기간 연장, 양산 수령 구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고 프랑스가 훔친 기술로 개발한 게 라팔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독일과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벌이다가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례처럼 내빼버렸고 중동이나 대만 등의 무기 가격을 후려쳐서 바가지 씌운 사례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마저도 인니의 폐악질을 보면서 현찰 거래에 응하지 않을 시 라팔을 인도하지 않겠다며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강두천이 따로 없는데요. 인니가 되지도 않는 갑질을 부릴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점점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분담금 미납의 영향이 대한민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천억 원이라는 게 국가 단위에서는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기껏 단축한 KF21 양산 일정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간이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상 회계연도 90일이 전인 8월 초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데 인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류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인니를 제쳐버리고 폴란드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만약 8천억 원 때문에 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KF21 양산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 인니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싹을 틔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뻘이튜브였습니다. 상가등